렉솔 100세 시대를 미리 본 사람들의 이야기. 자, 송준태 민병철 의학원 원장님께서 백혈암으로 고생을 하다가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 책을 쓰게 되어졌습니다. 전략이 다르다 파트 2, 더 나은 세상을 꿈꿔라. 어떤 렉솔의 지금 드산티스 시대 3대 시대까지 요약적으로 보면서, 그런 이 렉솔이라는 1902년 1903년도에 시작한 리겟을 통해서 어떤 이 성공과 성과를 만들었을까, 그 위대함은 어디서 나왔을까, 렉솔은 무엇이 위대한 것인가. 렉솔은 평범하지 않은 기업이었다. 몇 년 전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스라는 카페의 기업 광고가 있었다. 렉솔은 전략적으로 그 길을 선택했다. 산업 전체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방식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더 나은 길, 더 높은 꿈을 꾸었다. 물론 훌륭한 리더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꿈이지만 렉솔 구성원 전체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받아들이는 기업 문화가 아니었다면 가능했을까? 그렇다면 가능했을까? 기업이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평범하지 않은 차별성이 있어야 했다. 그럼 렉솔이 보여준 차별화는 무엇일까? 다른 기업의 차별화는 어떤 다른 특징이 있을까? 비즈니스 세계에서 차별화란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더 높거나 더 만족스러운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기업들은 제품의 형태를 변형시키기도 하고 제공하는 시점이나 장소를 더 유용하게 제공하거나 용도를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형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궁극적인 차별성이나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기는 쉽지가 않다. 이런 차별화는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일반화된 비유된 더 좋은 마차를 만드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렉솔의 차별화는 이와는 달랐다. 더 좋은 마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만드는 차별화였다. 더 좋은 자동차를 만드는 차별화가 아니라 비행기를 만드는 차별화였다. 근본적인 시장 질서의 변화를 꿈꾸는 차별화였다. 렉솔이 보여준 기업의 차별성, 마케팅계에서 최초로 시도된 렉솔 트레인과 1센트 세일, 1센트 세일, 1센트만 가져오면 제품을 준다. 야, 그 당시에 이렇게 렉솔 차가 있었네요. 너무나 멋진 기차인데, 1936년 스트리밀라인드 컨벤션. 와, 먼저 렉솔은 시장에 대한 접근에서 다른 경쟁자들과 달랐다. 리겟은 당시 시장을 이해했고 시장의 핵심 참여자인 약사들의 고민과 외로움을 먼저 이해하려고 했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기존 당연시되던 시장 질서를 흔들고자 했다. 이 밑그림에 따라서 제품이 만들어지고 유통구조와 마케팅이 실행되었다. 또한 렉솔은 끊임없는 변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20세기 초 기존의 시장 질서를 렉솔 아이디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흔들면서 큰 성공을 거둔 리겟의 렉솔은 다트의 시대에 슈퍼스토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시장 질서를 다시 한번 변화시켰으며 드산티스의 시대에 또 다시 제품과 유통 프로세스의 변혁을 만들어내었다. 렉솔은 인구 통계학적 변화와 사람들의 취향 변화에 주목한다. 새로운 제품 니즈를 찾아내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렉솔의 전략과 혁신은 항상 경쟁자들의 예상을 뛰어넘었고 가까이 따라오면 다른 계단으로 훌쩍 뛰어 올라가는 것들이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장에서 렉솔의 전략적 차별성, 시장에 대한 대응 내용을 살펴
사업 모델의 혁신, 제품의 혁신, 유통구조의 혁신이라는 측면으로 살펴볼 것이다. 렉설의 전략과 혁신을 통한 변신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자주 만나는 많은 기업들의 모습이 떠오르게 된다. 현대 기업들의 혁신 모델은 렉설의 그것들과 많이 닮아 보인다. 렉설은 당시에 구글이었고 아마존이었고 애플이고 페이스북이었다. 페이스북이었다. 사업 모델의 혁신, 렉설의 생각은 비즈니스 모델. 렉설의 생각은 리더는 혁신을 이뤄야 한다. 자신의 이름을 딴 식료품 슈퍼마켓 체인으로 대대적인 성공을 거둔 세인스베리는 이렇게 말했다. 훌륭한 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특성으로 다른 모든 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성공적인 혁신가가 되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풍부해야 한다.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비즈니스적 상상력이다. 리더의 상상력은 상황을 예견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오직 활력 넘치는 상상력을 가진 리더만이 소비자, 동료, 가게의 점원 등 사람들 간의 예민한 이해관계 속에서 성장을 주도할 수 있으며 이 능력은 산업이나 상업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리더의 조건, 존 맥스웰. 비놀에 입사한 이후에 리겟은 1899년부터 비놀 클럽을 만들어 매년 약사들의 모임을 주관하였다. 이 비놀 클럽을 2회, 3회를 진행하면서 참여하는 약사들의 수가 대폭 늘어나고 제약업계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공감대도 폭넓게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리겟은 1902년 전미제약협회를 창설하는데 이 협회는 미국 내 약사들의 권리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였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리겟의 머릿속에는 렉설 생각이 점점 구체화되어 갔다. 그동안 누적된 제약업계 내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렉설 생각의 출발 배경은 Where it all began. 렉설 생각이 출발한 배경을 한번 살펴보자. 당시 어떤 문제들이 제약업계와 약사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을까? 지역 약사들의 외로움. 당시 제약시장의 공급은 제약사, 중간도매상, 지역 약국의 구조로 중간 유통을 담당하는 중간 도매상의 영향력이 커서 제약사와 지역 약국은 이 중간 도매상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지역 약사들은 수동적인 역할 외에는 할 수 없었다. 더군다나 약사들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도 없었기 때문에 약사들은 외로움을 호소했다. 신뢰할 수 있는 약품 제조사 부재. 당시 제약 사업에는 신뢰할 수 있는 제약사가 없었다. 그 결과로 약의 효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이 만병통치약 형태의 과장된 약품들이 판매되고 있었다. 이런 문제들을 렉설이 파악을 했다는 거죠. 중간 도매상으로 인한 매출 대비 수익이 감소가 문제였다. 약품 제조사의 제품이 중간 도매상을 통해서 공급되었기 때문에 약국이 판매를 하더라도 이익의 상당 부분을 중간 도매상과 나누어야 하는 구조로 제조사나 약국은 수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네 번째, 끊임없는 할인 경쟁에 따른 긴장과 소득 불안정이었다. 지역 내 여러 약국이 같은 약품들을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할인을 하지 않으면 매출을 늘릴 수가 없었다. 결국에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소득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비놀 클럽을 통해서 약사들과 제약업계의 이런 문제점을 공유한 리겟은
기존 제약업계의 사업 모델과 전혀 다른 혁신적인 사업 모델 렉설 생각을 제시한다. 회사 설립.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 새로운 아이디어는 새로운 조직을 통해서 실현해야 하는데 창의적인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리겟에게는 회사를 설립할 만한 자금이 없었다. 리겟의 아이디어와 추진력 그리고 성실성을 믿는 지지자들은 많이 있었지만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했던 것이다. 리겟의 지지자들이 그를 돕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 결과 40명의 주주들로부터 각각 $4,000씩의 투자금을 받아 유나이티드 드러그 컴퍼니라는 회사가 설립이 되어졌다. 이렇게 드러그 렉설의 사업 모델은 이 회사를 기반으로 리겟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렉설 생각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를 했다. 렉설 생각은 다음과 같다. 이것이 향후 렉설의 사업 모델이 된다. 오로지 주주인 에이전트를 위해서 경쟁력 있는 브랜드 상품을 제조한다. 리겟의 렉설 생각에서 가장 큰 혁신은 의학이 아닌 경제적인 면이었다. 1903년에는 그는 독립된 약제사들을 모아서 제조사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약국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그는 고품질의 저렴한 생산 라인을 직접 구축하여 렉설 레미디라는 이름으로 오직 렉설 약국 가맹점에만 제공하여 판매하도록 했다. 의약품을 전속 매장을 통해서 전국적 규모로 판매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다. 일반 제조사 입장에서는 매출이 감소하는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의 아울 제약이 1892년부터 회사가 소유한 상점에서만 상품을 판매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는 했으나 이 업체는 서부 일부 주에서만 활동하는 업체여서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유나이티드 드러그 컴퍼니는 1930년에 이 아울 제약을 인수하게 된다. 렉설 초기에 리겟이 약사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우리는 연합이 곧 힘이다 라는 말을 믿습니다. 우리는 협력을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렉설인들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고품질의 상품을 낮은 가격에 제공할 것입니다. 렉설인들의 뒤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약국 물품 제조사인 유나이티드 드러그 컴퍼니가 있습니다. 제품을 만드는 원료들은 가장 좋은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대량 구매로 가격을 낮추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낮은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각 도시나 마을에는 그 지역을 관장하는 회원을 하나만 둔다. 그 지역을 관장하는 회원을 하나만 둔다. 하나만. 리겟은 독립약제사들이 높은 품질이면서도 낮은 가격인 렉설 레미디 및 렉설의 독립 브랜드 제품들의 주주가 되는 형식의 배타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 했다. 그리고 이 상품들은 주주들이 소유한 렉설 약국에서 독점적으로 판매되는 형태였다. 경쟁체제로 인한 할인 행사와 수익 감소 등 그동안 약사들을 힘들게 했던 문제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또 프랜차이즈 매장의 위치를 소비자들이 가장 이용하기 좋은 위치에 두는 전략을 취했다. 렉설 약국의 전형적인 위치 개념은 여기에서 생겨났다. 이 조건들을 결합하여 많은 렉설 약국들이 사방의 접근성이 좋은 렉설, 자 이렇게 해서 원팀 함께하는 팀이 되어졌다. 메인 스트리트에서도 두 도로가 만나는 모퉁이에
주로 위치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렉솔 약국은 모퉁이 약국이라는 공식이 생겨났다. 회사와 약사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득이 되는 마케팅 전략이었다. 렉솔 파마시. 자사 브랜드로 직접 제품을 생산한다. 렉솔은 초기에는 제조소와 약국을 대표하여 협상함으로써 약품의 공급 가격을 낮추는 전략을 세웠지만 장기적으로는 직접 제조하여 공급하는 전략을 세웠다. 대량 구매에 따른 원료 가격 인하와 중간 도매상을 배제한 직접 공급 그리고 선주문에 따른 반품과 재고 비용 감소 등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브랜드가 전제가 되어야 했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모든 것들의 왕이라는 의미의 렉솔 브랜드가 채택되었고 렉솔에서 직접 만들어서 공급하는 약품에는 렉솔 레미디라는 상표가 부착되었다. 렉솔 아스피린, 렉솔 독자 브랜드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장치들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첫째는 약품의 질이 보장되어야 하고 약품의 표준화가 필수적이다. 렉솔은 약제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평균적으로 좋은 성과를 주는 약 혼합과 검증된 처방들을 제공했다. 렉솔 연구소에서는 수천 가지의 처방들과 다른 기록들이 각 케이스마다 의논되었다. 렉솔은 특정 질환 중심으로 약품을 개발했기 때문에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처방만을 채택해서 제공하였다. 둘째로 브랜딩 활동이다. 렉솔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지역 내에 하나만 존재하는 독립된 약국의 매출이 늘기 위해서는 강력한 브랜딩 활동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렉솔에서 브랜딩 마케팅과 광고 홍보는 이 렉솔 생각 모델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었으며 렉솔은 이 부분에서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시도한다. 효과적인 브랜딩을 위한 리게스의 유나이티드 드러그 컴퍼니는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상품들과 직접 경쟁하는 방식으로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을 취한다. 예를 들어 MI31 구강 세정제는 이미 알려져 있는 리스테린과 비교하고 비스마렉스는 마찬가지로 전국적知名도가 있는 펩토 비스몰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성분을 가졌지만 유나이티드 드러그 제품의 가격이 더 저렴하다는 내용을 광고했다. 약국들에서도 가능한 렉솔 브랜드의 약제들을 사용하려고 하였다. 신뢰성도 높았지만 매출이나 수익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처방 합성에 사용되던 약제는 렉솔 약국에서 UD 이후 RD로 브랜드로 유통되었다. 의사가 처방 전에 대체품 사용 불가라는 특별한 명시하지 않는 경우 렉솔 약제사는 항상 렉솔의 약으로 조제했다. 예를 들자면 윈스롭의 트레이드 마이크인 루미날 진정제 대신에 UD 브랜드 페노바르키타를 제공하는 시기였다. 렉솔은 슈퍼 프레나민이라는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 제품 광고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고 이 상품은 1960년에서 198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상위권 자리를 하면서 렉솔 약국의 매출에 크게 기여한다. 그러니까 1960년, 1980년, 1970년도에 라이언스 폴링 박사님이 이 렉솔의 연구소장이 되어졌으니까 60년대는 한 10년간의 준비 기간에서 70년부터 80년까지는 대단히 폭발적인 어떤 것이 더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집니다. 이 기간이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참 우리가 생소한 때에 벌써 60년대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동시대에 렉솔 약국에서 빅셀러는 전국적으로 광고된 브랜드들에게 경쟁하는 제품들이었는데 예를 들면 렉솔 아스피린, 렉솔 제산제 코팅 아스피린, 렉솔 마그네시아 우유,
MI, 구강세정제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되었군요. 렉설 약국은 단순히 약만 팔던 곳이 아니었다. 조제약, 렉설, 레미디 같은 약품 외에도 면도기, 화장실 용품, 하모니 향수, 리게 초콜릿, 펜웨이 초콜릿, 리트 초콜릿, 심포니 정원과 로드, 발티모어, 뭉크, 맥시멈과 모노그램 고무 제품 등 많은 종류를 팔았다. 이 제품들은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 존재하는 만 개의 렉설 약국에서만 살 수 있었다. 만 개. 그러니까 만 명의 어떤 프랜차이즈 직급을 가진 사람이면 획기적인 그 판매가 될 수 있겠네요. 렉설은 약품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품들도 직접 제조 공급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직접 제조 공급했다. 이러한 이유로 렉설의 전성기 렉설은 제품 개발을 하는 연구소와 함께 많은 수의 공장을 전국 각지에 소유하게 된다. 연구소와 공장이 전국 각지에 있었다. 네 번째, 모든 제품들은 적절한 가격에 에이전트 주주에게 판매된다. 적절한 가격에 모든 제품들이 그렇게 되어지는군요. 자, 렉설 생각의 가장 기본 뼈대 중 하나가 중간 도매상 배제 모델이었다. 리게스의 생각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중간 도매상을 통해서 구매하는 과거의 프로세스에서 출발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중간 도매상을 배제함으로써 제조사는 적정 공급 가격을 확보할 수 있었고 판매하는 약국들은 중간 도매상에게 주는 마진 없이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상품의 물적 유통 기반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게 되었다. 제품의 판매 전략에서 배송의 적시성은 판매 가격이나 판매 효율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이었다. 사실 미국같이 큰 나라에서 중간 도매상 없이 다이렉트로 제때 전국에 제품을 배달한다는 생각은 큰 무리가 따르는 전략이다. 특히 같은 기간에 일괄적으로 세일 행사라도 하면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초기에는 당시의 도로 상황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전국 배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5일이 넘다 보니 효율적인 유통을 위해서 최소한 15대 정도의 트럭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 15대로 급속하게 늘어나는 렉설 약국의 수요를 맞출 수가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적인 유통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렉설은 효율적인 배송을 위해서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세인트루이스와 시카고 등지에 차례대로 중간 물류 창고를 건립하였다. 이 창고가 다른 회사의 정례상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물류 창고를 중심으로 한 유통망이 만들어지고 약국들 간의 협력 체계가 완비되면서 렉설 특유의 네트워크가 완성되었다. 원활한 물류 유통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서는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리겟은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본사와 매장에 고용된 직원들에게 경영대학의 커리큘럼에 버금가는 교육 과정을 준비했다. 실제 보스턴 대학의 영업 관련 학과 교수가 교육 과정을 만들고 지휘했다. 대학의 이론 과정과 렉설 약국에 적합하게 커스터마이즈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데 직원들은 교재비 정도만 부담하면 되었다. 교육은 18개의 교과목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이었는데 수업의 주제는 각 품목별로 판매 방법을 비롯하여 판매 효율을 올리는 방법, 약국 서비스, 광고, 서류 작성법, 전화 응대법, 매장 관리와 상품 연구 방법, 그리고 홍보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있었다. 리겟이 약국들에 쓴 편지를 보면은
그의 생각들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 상품들은 렉설 제약사로부터 여러분에게 직접 배송됩니다. 단 한 푼도 도매에 쓰이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계획이 여러분에게 더욱 신선하고 새롭고 더 효과적인 약국 물품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실제로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중개인의 수익을 제거함으로써 여러분은 비용을 그만큼 절약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예산을 절감하는 데 우리가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좀 더 균형 잡힌 손익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렉설 약국을 운영하면서 여러분은 안전하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살레만 오픈 as other CEO selling baby needs. What do you sell? Mr. Darling promote sale. 렉설 직원들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물들. 자, 이렇게 얼굴 웃는 모습, 또 이렇게 상냥한 모습. 자, 인상. 전화할 때 반갑게 미팅하는 모습. 이렇게 그렇게 제품에 대한 관리권은 역사가 보유한다. 렉설 생각에서 구성한 모델은 재고의 부담을 약국에서 가지는 것으로 했다. 그렇지만 약국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모든 주문은 선주문 방식이었다. 약국들이 필요로 한 물품을 선주문하고 주문 물량을 받은 후 생산이 진행되는 방식이었다. 물품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었는데 현대의 경영의 JIT, Just in Time, 주문 후 생산 방식과 유사한 시스템이다. 예, 제품에 대한 관리권은 약사가 보유한다. 그렇게 있군요. 렉설 상표를 전국의 각 도시 모퉁이에 위치한 통일된 브랜드의 상점을 통해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아이디어는 적극적으로 효과를 나타냈고, 리익에서의 천재적인 마케팅과 정체성이 뚜렷한 상품들, 그리고 이와 결합된 전국적인 광고 효과로 인해 렉설 약제사들의 수익이 대폭 증가했다. 유나이트 드러그 컴퍼니도 사업 시작 1년 만에 직원 숫자는 제로에서 241명으로 매출은 제로에서 6만 1,777달러로 증가했다.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단히 인상적인 출발이었고 렉설 100년의 문을 성공적으로 열 수 있었다. 렉설. 자, 이렇게 모퉁이에 참 멋지네요. 지금도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은 번창기의 모습이었습니다. 렉설 생각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렉설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 있다. 렉설은 특허가 만료된 복제약 판매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양질의 약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는 렉설의 정신과 부합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바이엘사의 아스피린과 관련해서 벌인 소송은 이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이 소송의 승소함으로써 렉설은 또 한 번 성장을 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이 바이엘사에 이제 특허권이 만료된 것을 이렇게 달릴 수 있었다라는 건데요. 아주 이 산업적으로 대단한 어떤 획기적으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착을 잘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 생각이 되는군요. 바이엘사의 아세틸 살리실산 특허가 1917년 2월 27일 만기되자 유나이티드 드러그 컴퍼니는 미국 특허청에 아스피린이라는 상표의 독점 사용을 취소해 달라고 청원했다. 기소는 1919년에서 1921년까지 계속되었다. 이게 좀 법적인 투쟁이 있었군요. 19년, 20. 결국 유나이티드 드러그 컴퍼니가 승리를 거두며 아세틸 살리실산을 아스피린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다. 아스피린.
당시 렉설의 생각은 혁명적인 발상이었다.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면서 아무도 해법을 내놓지 못했을 때 리게어스의 천재성이 발휘되었다. 제조사와 판매자인 약국에서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그의 획기적인 아이디어에 마케팅, 홍보 등이 결합하면서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잡게 되었다. 위대한 기업은 전략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비즈니스 모델이 경쟁사와 차별화되어 있다. 그들은 좋은 마차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동차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렉설의 모태가 된 렉설 생각에 대한 리게스 생각을 한번 들어보자. 좀 길지만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의 구상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6개월 전 저는 웨드럴드 씨의 사무실에 앉아서 비놀 직원과 이들이 지고 있는 소묘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한 방향으로 묶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계획을 나눠보았으나 각자의 사업을 생각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신뢰할 수 없는 특허 제품을 앞세운 회사들로부터 약국과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었습니다. 그들은 일단을 빼가면서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몇 센트만을 쥐어주고 맙니다. 저는 일단 가난한 판매인들에게 집중했습니다. 저는 소음의 상인을 찾아다니며 저의 계획을 의논하고 생각을 굳혀나갔습니다. 논의를 계속하면서 구매 제도에 대한 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을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일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우리를 이용하던 회사들로부터 우리는 판매원들과 판매 약국의 이익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계획은 아주 실용적입니다. 저는 소매 상인 협회에 연관된 부분들을 분석했고 그 안에 강점과 약점을 찾기 시작했는데 결론적으로 몇 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도시에서 판매 이익이 잘 배분되는 반면에 대도시에서는 도심 번화가에 약국이 있는 사람들만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중소도시의 약국의 덤핑이 불가능해서 특별한 이익을 얻을 수 없지만 대도시 약국은 덤핑 할인 판매로 인해서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도시의 작은 약국들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도시 내 약국들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러한 단합과 협업은 전국적인 협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곳은 가격이 완전히 안정화되기도 했으나 여전히 많은 곳들은 깎아주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사업을 하며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는 약국들도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매출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 비싼 물건을 적게 파는 것보다 어쩔 수 없이 물건을 싸게 많이 파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언뜻 이것이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이렇게 장사를 하는 약국만이 크게 성공하거나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지금 특가 판매를 거절하는 것은 10곳 중에 1곳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가격표 가지고 장난부터 그만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그만두면 문제 해결이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제조업체가 여러분에게 재고가 남지 않도록 필요한 만큼의 물량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나갔다는 거죠. 오늘날까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공통의 이익을 추구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간 도매업자가 약국의 수익을 주관했습니다. 우리가 중매인과 같은 가격에 물건을 들여와서 팔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물건의 가격과 수령을 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카운터 넘어 물건을 건네주는 사람이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눈을 열어보면 여러분이 바로 제조업체와 손을 잡고 있는 직접적인 파트너입니다.
실제로 다친 사람의 필요를 보고 물건을 정해서 파는 사람이 당신인데 당신의 업적에서 5%에서 12%의 노동력을 중간 도매상이 가로채 갑니다. 제조업체에게 이 소득을 여러분의 약국에게 넘겨달라고 왜 말을 못합니까? 그렇게 하면 당신은 제조업체와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소비자들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이런 것은 특허 약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소매 약국이 취급하는 모든 물건이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실현되면 가맹 약국들은 경쟁사들의 가격보다 더 저렴한 물건을 들여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집 경쟁자가 물건의 가격을 더 깎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실 것이 없습니다. 같은 수준으로 가격을 할인해서 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훨씬 높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 도매상을 거쳐서 공급받은 약국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버지니아의 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이 회사의 방침은 한 도시당 오직 한 명의 주주만 허가하는 것입니다. 이 회사가 처음 할 일은 뉴욕에 사무실을 차리고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발로 뛰는 것입니다. 매주 제출하게 될 보고서에는 새로운 제조업체와 여러 약들 그리고 이들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이들이 전국적으로 강조되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 이 회사는 상품을 교환하는 상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잘 아시겠지만 미국 전역에는 100명 이상의 교환 거래인이 존재하며 그들은 판매 불가능한 물건을 반값에 구매하여 팔릴 만한 지역으로 물건을 가져가서 제값을 받고 파는 방식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치로 이 회사가 일리노이에서 팔리지 않는 물건의 재고를 갖고 있는 약재사로부터 매사추세츠에서 이 물건이 필요한 약재사를 연결시켜 둘 다 이익에 분배되는 구조를 구성하여 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주주들이 서로에게 이익을 끼치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도로 만들어 갑니다. 세 번째로 물품을 구매하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가 제조업체와 협상을 하여 여러분에게 물건을 직접 팔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일단 여러분의 주문서가 하나로 통합되고 제조사는 그들의 회계 정보에 오직 현금으로만 지급하게 됩니다. 이 회사는 또한 미국 전역에 있는 제조업체와 협상을 해서 한 가지 특허 약만이 아니라 다른 약 라인까지 통합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입니다. 칫솔을 예로 든다면 칫솔 제조업체를 찾아가서 신사 여러분 약 1000군데의 1000명의 소매 약재사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한 가지 칫솔을 구매하기 원합니다. 다른 딜러와 거래하지 않고 이분들과만 거래하는 조건을 제시해 주십시오. 제가 알아보니 이렇게 하면 여러분에게도 따로 판매하는 것보다 이만큼의 추가적인 이득이 있더군요. 협상을 해서 거래가 성사되면 회사는 1000군데에 있는 약재사에게 칫솔 견본을 보내주고 얼마나 구매하기 원하는지 요청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주문을 취합하여 현금으로만 거래를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주문을 보내실 때에 이에 해당하는 현금을 동봉하여 보내시는 것으로 거래가 성사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쟁사들은 손에 넣을 수 없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독점 계약을 통해 좋은 품질의 칫솔을 다른 업체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광고를 마음껏 하셔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칫솔로 얻은 평판은 다른 상품을 판매할 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은 향수, 비누, 화장실용품 그리고 또 다른 자파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이 소매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를 생각해 보셨나요? 제조사들이 여러분과 함께 기꺼이 사업하기를 원하게 될 것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성공적인 마인드를 가져